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오,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봤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뜨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 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깨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 김치. 아우 맛있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오자 토론 이어갑니다. 이철희 의원, 정영기 수석대변인, 이용주 의원, 진수희 전 장관, 이정미 의원 나오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정미 의원의 지난 대선의 변곡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정권 교체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을 믿었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의 재집권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전체 한 70%에서 많게는 80% 파이 안에서 야당 내부에서의 개혁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그 정권 교체 적임자로서의 경쟁이 딱 시작이 되자마자 안철수 후보가 1위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는데 이제 가장 큰 미스는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개혁성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달리 자기는 그럼 좀 더 이렇게 넓은 세력들을 좀 포괄하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래서 이번에 그 개혁 정부를 끌어나갈 적임자로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자격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뭐 대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으로 대선을 완주하면서 의미 있는 득표를 이번에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바른정당 12명 의원의 탈당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나쁘게 효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론이 상당히 일면서 네. 정의당에게 일정 좀 새로움을 기대했던 새로운 어떤 지지자들, 유권자층들이 쭉 유입이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 12명 탈당 사태가 딱 터지고 그 다음 날 또 그 후보님 따님 관련해서 또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서 약간 지지율이 딱 주춤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으로 쭉쭉쭉 빠지는 게 뭐 쭉쭉쭉 해봐야 2, 3%긴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양상이 나타나면서 야 큰일 났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때 예. 왜 심상정 아니면 유승민을 선택하라는 캠페인이 아니 있었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SNS에서 떠돌아가서 저희들 뭐 일일이 그거를 다 대응을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일부 지지자들께서 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구세아나 유승민은 지난번 TV 토론에서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어떤 맥락이신지를 알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그 TV 토론이 있었던 과정에서 저희 김종대 의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각 당 후보들에게 자기 후보가 아니면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도 뭐 우리가 아니면 누구 이렇게 이제 각자가 다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저희 김종대 의원은 보수 지지층이라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를 찍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약간 고기만 딱 따가지고 마치 우리가 유승민 캠페인을 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SNS에서 그게 아니에요. 돌았었죠. 그것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다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따로도 질문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다 당신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당신 자당의 후보가 아니라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나온 생각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섭섭하네. 아니 보수 후보층이라면 홍준표가 아니라 유승민이다. 보수 후보층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리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니 이게 아니라 네. 처음 저는 토론을 못 보고 다른
인터뷰에서 그 네. 워딩을 썼는데 그때는 보수 후보라면 이렇게 보수 유권자 보수 후보라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빼고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오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프레임이 더 유포됐거든요. 그래서 의아하다 왜 이런 전략을 쓸까? 그건 전략이 아니었고요. 네. 그 전략처럼 보였죠. 이제 아니, 후보와 의원. 아니, 그런데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바른정당이 보수 혁신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의당은 일관되게 바른정당 자체는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의당 아닌 정당 찍으려면 어디 찍을래? 바른정당 찍으세요.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는 그런 저는 맥락으로 들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런 식으로 정의당을 일면 또 공격을 했던 저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쨌든- 절대 그런 뜻으로 이해할 어쨌든 섭섭한 일도 거고. 아니고 그런 전략을 펼칠 리도 없다라고 하는 네. 것은 좀 분명해드릴게요. 예. 하여튼 정의당의 변곡점 마지막 순간에 12명의 네. 배가 절로 떠나면서. 네, 그게 이상하게 3쿠션으로 정의당한테 왔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 3번. 예, 네. 이용주 의원입니다. 아차 싶었을 때. 이번 대선에서 이제 다른 여러분이 동감하시다시피 이 탄핵 이후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이후로 작년 12월 9일자 이후로 언젠가는 이제 조기 대선이 올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빠르면 1월 달에, 그래요, 2월 달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5월 9일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12월 달에 대선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로는 10월 달에 결정된 걸 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권 교체, 즉 여당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정권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남아 있는 선택지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많은 관심사였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 정도로면은 이번 선거 한번 치러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은 결정적인 거죠. 2월 16일에 있었던 사건, 2월 16일. 올해 2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냐? 홍준표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12월 말이나 1월 초, 1월 말, 2월 초까지 전혀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때 또 그런 언급을 했어요. 대선 출마 어떻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설명 이게 무죄 판결 날 거라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홍준표 후보는 좀 다른 성격이 있었죠. 어떤 성격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는 좀 그러면 어쨌든 반박적인 거죠.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고 또 이 정부 들어서서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으면서 현 정부에 가담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아서 현 정부 실정으로부터 조금 더 한 발 더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경남지사라는 일정한 지역적 연구가 있어서 기본적인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후보군이 2월 16일 날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지지율이 8% 9% 이 정도 있어서 저희도 국민의당 생각으로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이제 유승민 다른 이제 보수정당 후보를 다 묶어서 15% 선으로 묶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선거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마어마한 선전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마도 뭐 지역주의가 많이 이제 개선됐다고 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절대 지역주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볼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곡점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직접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마련됐다. 하필 왜 고등법원에서 그때 발표했는지 한 달만 뒤에 있어도 출마 못했지 않겠습니까? 출마 못했다면은 당시 자유한국당에 있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 정도의 지지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수 쪽으로 쏠렸던 지지율이 변동이 국민의당 안철수 쪽으로 많은 선택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너진 결과 보수 쪽도 PK, TK에서도 적절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호남에서 될 수 있는 문재인을 무너지자 해서 집중적인 전략적인 투표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 그거죠. 두 번째요? 네. 두 번째 너무 변곡점은 발표하는 줄 알았어. 저희들 정책 발표의 첫 번째 순위가 아마 유치원 정책이었을 겁니다. 육아 정책. 그 당시에도 말했었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실수가 아까 말한 안철수 실수했다는 안철수 실수가 아니라 언론이 실수했는데 그걸 잘 활용한 게 민주당 애들이 적절히 잘 지적한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논쟁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문제였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 사립 유치원 하는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업계의 이익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게 돼서 소위 정책 발표라는 일인데 조심스러워 그 뒤로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고. 변곡점이 너무 깁니다.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거죠. 찍어야 되는데 완만한 능선을 지나가는 느낌이야. 세 번째는 여기 이제 TV 토론에서 참패를 한 거라는 거죠. 참패. 이론의 여지 없는 참패. 그 부분은 이제 후보가 준비가 덜 됐었고,
다른 것을 토론을 뒷받침할 참모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변곡점은 안 도와주셨나요? 홍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던 무죄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후보, 우리 캠프 입장에서 아차 싶었던 때가 바로 말씀하시니까 토론회 때였어요? 예, 아니, 저거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유치원 발언 때도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유치원 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뭐 간단히 실수한 건데,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라 언론이 뭐, 오버했던 건데, 이게 그렇게 크게 굴러갈지 전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틀,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모양새로 밖에 공격의 포인트 밖에 공개했어요. 아니, 그거는 직접 안철수 후보의 워딩이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오버한 게 아니고, 아니,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아니, 그게 전혀 아니고, 본인은 제대로 말했는데, 제대로 말 안 했어요. 아니, 워딩을 다시 보시면 아신다니까. 그 결론을 그려놨어요. 언론이 오버한 걸로 결론이 났던 거고, 그 이후에 내 주제의 정서는 병설 단순이 아니라 나중에 돌고 돌아서 왜 사립 유치원의 업계 이익을 대변하냐, 이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확히 공격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단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있으셨고, 그 후에 이거를 자꾸 이제 방어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저는 느낌을 패배하신 진수입니다. 패배하신 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자당의 후보가 혹은 자당 캠프가 아차 싶었던 순간 제가 먼저 그냥 얼른 숙제하듯이 빨리 정용기입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12분의 의원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아차 받아들였는데 왜 오지마? 왜 아차냐면 오시는 것 자체도 바로 선거가 임박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예전에 정몽준 사태 뭐 이런 걸 보는 듯한 이것도 있었지만 기시감이 또 하나는 친박 의원들 징계 해제가 같이 그때 친박 의원들이 들고 나오니까 야 이거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후보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무렵에 바로 장인에 대한 어떤 표현의 문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버 크로스를 이루고 막 골든 크로스를 향해 가던 중에 그 추동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게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일어난 부분인데 그때 참 저는 정말 혼자서 야 이거 오셨어요? 아차가 아니라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대통합의 명분을 아니 그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대변인으로서는 대변인 그것도 있고요. 또 지지층이 다수가 그걸 원하긴 원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왜 안 합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지만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의원이 보실 때는 이건 아닌데. 역효과가 항상 있는데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진수입니다. 당이 아차 싶었던 순간하고 후보가 좀 아차 싶었던 순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의 경우는 그 탈당에서 나오자마자 창당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개혁신당 이름으로 여론조사하고 했을 때는 지지율이 새누리당보다 높았어요. 근데 그 무렵에 선거 연령 인하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머뭇거리고 번복하는 바람에 그때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흐르면서 지지율이 그때 꺾였는데 그 이후로 지지율 회복이 참 그리고 그때 단일화 발언이 그랬고 이제 후보가 아차 싶었던 부분이 바로 대선 레이스 시작하자마자 우리 후보가 보수 단일화론을 들고 나왔을 때 캠프 내부에서 좀 아찔했어.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TV 토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만회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철입니다. 저희 이 방송 나와서 실버 크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많이 쓰이대요. 자랑이십니까? 보람을 예리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유승민 후보에게 TV 토론하면서 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가지고 정책본부장이랑 얘기하라는 거는 실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토론회 때 쿨하게 사과한 거는 뭐 해서 마무리 잘 됐습니다만 그때는 깜짝 놀랐었죠. 저도. 박수가 아닌데 속된 말로 시급했습니다. 소리죠 시급. 그거 말고는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제가 약간 내부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부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정권교체는 정권교체다.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빨리 저희가 터닝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어떤 정권교체로 가는 게 맞냐. 그래서 저희가 통합정부도 내고 통합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논쟁이 만약에 잘 정리되지 않았더라면 저희도 상당히 좀 혼선이 있었을 텐데 내부에서 조금 논쟁을 하다가 빨리 정리를 해준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진짜 내부에서 심각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적폐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상대 후보들이 적폐 세력이라고 하니까 그게 유권자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근데 유권자를 이렇게 나누느냐, 분열을 시키냐 이런 공격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 고비 국면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희로서는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적폐에서 통합당으로 넘어간 게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정미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니까. 아니, 저희는 사실은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페이스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은 막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10% 지지율까지 갔다가 이제 쭉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깜깜이 선거 시작되면서 사표론 확 다 돌고 사실 저 아는 분도 몇 분이 투표장 앞에 갈 때까지 5번이었다가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1번을 찍었다는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떠나고 배가. 그만큼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막 절박함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막판에 안철수 후보 뚜벅이 교체 딱 시작할 때 막 이런 생각이 딱 우리가 들었어요. 저랬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판에는 정말 읍소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호소들도 많이 했지만 훨씬 더 절박함으로 이 진보 정치를 키워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이런 것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구상을 안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딱 그걸 먼저 시작을 해버린 거여서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딱 이때 진짜 좀 3보 1배라도 하시지만. 아이고 별 얘기 다 했습니다. 뭐 3보 1배만 얘기해봤겠습니까? 어디 올라가자 머리를 깎자. 정말 죽기 살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것도 사실 그렇게 한다고 머리 표가 깎기까지 될까? 나왔어요? 아니 얼마나 삭발. 절박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냐 뭐 이 말씀. 안 하시고 참 다행이네요. 삭발. 그럼요. 아무튼 그게 그 결정적 한 방이 나중에 너무 아쉽다는 막판에.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하시네요, 오늘. 저희 이제 안철수 후보죠. 예. 이제 이 부분들은 뭐 당하고 후보하고 약간 좀 좀 모래돼 있달까? 그런 뭐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제 발생된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이제 토론 과정이나 전체적인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개혁성, 이게 또 호남 지지자에 대한 부합성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워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찬성이 아니다. 뭐 공과 이런 식으로 말고 찬성한다고 하면 찬성이다 해놓고 뭐 과를 논하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입에서 찬성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는 것이 저는 큰 실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가 햇볕에 찬성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찬성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고수표를 거셔야 돼. 그럼 그 양손에 다 잡으려다가 그 토론 전략은 어디서 당해서 짠 게 아니에요? 캠프에서? 어쨌든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도 캠프 같은데. 두 번째는 이건 뭐 득실은 모르겠으나 지지 토론에 가서 여러 경제 분야 하나는 이제 안보 분야로 했지 않습니까? 안보 분야로 펴고 이제 편이 묶일 때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저쪽으로 다시 묶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저희들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것은 뭐 어느 게 뭐 정책적으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 실제 변경한 것이 이후의 선거 과정을 보면은 지난한 길을 간 거다. 토론회라든지 뭘 보더라도. 그래서 사드에 관련한 입장을 변경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리고 뒤로도 두고두고 이제 문제거리가 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결국은 사면론에 관한 거죠.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서 한 해 안에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냥 명확히 박근혜 사면 안 하겠다 딱 한마디면 정리가 됐을 텐데, 같은 취지의 말을 굉장히 중의적으로 어렵게 해서 지지자들로 하기면 저게 한다는 소리인지 안 한다는 소리인지, 뭐 이해하지 뭐 혼란을 가지고 특히 메시지 팀에다 보냈어야 되는데. MB 아바타로 대해서도 다른 게 아니라 사정사업 제주도 하겠다 딱 한마디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그것을 엉뚱하게 다른 말을 자꾸 표현을 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캠프, 그러니까 당 캠프와 상관없는 다른 조직에서 메시지를 만들어요. 당 캠프도 있었지만 당 캠프도 사람이 여러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용주 의원 말씀을 안 들어가죠. 결론은 이제 소위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한 여러 개 부분, 그리고 이제 사드의 문제에서는 보수 쪽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도라고 하는 게 참 이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일본한테 저희가 도움을 드린 게 힘내라 심상정, 굳세어라 심상정 잘한다. 저도 그렇고. 그 얘기할 때마다 정말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일본을 쫙 올렸어요. 저기 원래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였어요? 에이, 설마. 그러니까 설마 홍준표 후보 얘기 듣고 그렇게 옮겼겠어요?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표를 빼서 정의당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번 입장에서는 진짜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정말 파이팅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바라는데 이 진정성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심상정 후보가 굳세어라 유승민 그거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조금 플러스가 그렇죠. 있다고 보는데 여기 마이너스 거기 플러스. 이번 캠프에서 뭐 굳세어라 힘내라 심상정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 진짜 그때마다 정말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알기 때문에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결과에 영향을 별로 안 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앞으로 정계 개편이라고까지 좀 거쳐가고 각 당에 큰 변화가 있을 게 있나요?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당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진다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럴 일 없습니다. 이용주 의원입니다. 명확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른정당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까? 근데 원내대표님들끼리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원내대표는 왜 개인 입장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당의 다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 있어요. 원내대표는 곧 떠나가려고 원내대표님. 근데 정영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정계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첫 번째 시발점이 바른정당일 거다라고 하는 거에는 대체적으로 인식이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당장에 지금 국민의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방금 이용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교섭단체 20석에 딱 걸려 있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땡깁니까 바른정당은? 아니 그게 아니라 보수 지지층 이번 대선의 보수의 패배는 결국은 보수 분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수의 어떤 단합 이런 걸 바라는 네. 지지층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바른정당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반기문을 일종의 구세주처럼 반기문을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중에 대장이신 분은 바른정당 안에 계세요. 김무성 의원요? 아까부터 전 특정인 이름은 직접 말씀 안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의 원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김무성 의원과 얘기 중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고. 아니, 0.1초 걸렸어. 아니요, 나올 때까지. 아니, 진짜 다만, 아닌데 제가, 반기문을 저기로 하려는 쪽과 유승민 후보를,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아까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파가 쫙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거 다 가셨어요. 그분들은 가셨고요. 그러니까 대장이 아직 남아계시는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생각도 많이 바뀌셨고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제가 반론이 있는데 아까 왜 보수 분열 얘기하셨는데 이번 대선 패배가 보수 분열 때문에 그랬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선거가 진 거는 보수가 박근혜 정부 실정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럼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보수 분열은 아니고요. 보수가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국정농단 사태 초래한 친박, 강성 친박, 구새누리당 전적으로 이번 패배에 책임이 있다. 저는 그 말씀 분명하게 드려야 될 것 같고, 드려야 될 것 같고, 바른정당은 이미 한번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딱 20명이지만 그 20명 중에 한 분도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저는 그걸 깼다라는 책임을 질 만큼 감수할 만큼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당이 지금 숫자는 많지만 호남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국민의당에 계신 호남 의원들이 이 민주당 쪽의 이 원심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소지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당 쪽이 오히려 지금 좀 더 위험한 상황인데 바른정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바른정당과 합당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선 이후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제까지죠. 이제 낙선 인사를 쭉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번 1번 찍었는데 미안한데 다음에 찍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계속 하세요. 무슨 취지냐면은 위로 아니에요, 그냥? 호남에서는 전략적 투표 차원에서 7대3으로 찍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자유한국당으로 의원이 가서가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바른정당에서 민주당으로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아마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하는 상상력이 네, 저희 그럴 계획 없거든요. 서로 계획은 없는데 도대체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정의당은 그런 정계개혁과 관련된 얘기가 없죠? 저희는 어쨌든 200만 표 이번에 이걸 기초로 단단히 진보정당의 길을 잘 가려고 합니다. 저희도요 220만 8,771표. 이거는 진짜 소신투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혁 보수 얘기를 꿋꿋하게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잘리는 거예요? 아니, 짧게 하세요. 짧게. 아니 촛불 개혁을 바랬던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또 반목하고 이렇게 응어리진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번 정부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699만 8,342표를 믿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57만 표겠거든요. 차이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오자 토론이 너무 아까워서 격주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하는데 바쁘실 텐데 방송 나와서 반응을 좀 보고요. 없애든가 격주로 다 살리든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의 정영주 수석 대변인,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장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오자 토론에 반응이 꽤 많습니다. 이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네요. 네. 물론, 오자 토론 반드시 없애주세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취향은 다양해서, 네. 재밌다는 분부터, 없애주세요. 이제 그만둬. 있고요. 그리고, 오자 토론에서 누군 빼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똑같은 누구가 꼭 넣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오자 토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고정 코너 하는 아이디어 내보겠습니다. 매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전에 나는 이혼남이다 라는 문자로 온수매트를 받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은 기억은 나는데 왜 이혼남이라고 부르는지 제 옆에 이혼남이 한 사람 앉아있긴 한데 지금 랜섬웨어 뉴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꼭 전달해주세요. 소통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문자로 남깁니다. 그동안 잘 버티고 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육주의자. 저에 대한 칭찬이군요. 지성과 식성을 겸비한. 지성과 식성을 겸비한. 네. 저는 정육부 장관을 노립니다. 정육부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저는 무한 육식을 하며 반정부 투쟁에 나갈 생각입니다. 정육부 장관이 꼭 신설돼야 될 텐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화시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 고정 코너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국제 정세를 알아보는 시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헤어스타일이 오늘따라 유난히 멋집니다. 항상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헤어스타일이 멋지다는 얘기를 제가 했을 리가 있나요? 남 칭찬을 했을 리가 있나요? 아니, 저도 칭찬 하나 해드려도 돼요? 글쎄요. 아니, 불안한데. 아니, 불안하실 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같이 하기 전에는 그냥 유명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꽤 유명인 정도로 그렇죠. 꽤 유명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대선 즈음에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공장장님 진짜 다시 느꼈습니다. 뭐를 다시 느꼈어요? 이 여론. 육식도 그렇고. 아침부터 이 고기를 드시는 그 양을 보고 기절했지만. 그 이상으로 진짜 그 여론을 읽는 힘, 여론을 바꾸는 힘 진짜 대단하다 느꼈어요. 이번에 뭐 대선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었고 아까 변곡점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우리 공장장님이 그 언급한 거 하나하나에서 상당한 거 어떤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지성과 뭐였죠 아까? 식성. 식성. 아니 근데 왜 그 조국 수석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자격지심을 느끼세요? 아니 저는 말이죠. 그 얘기 나오니까 좀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조국 수석이 임명되고 나서 다음날 저희 작가들, TBS 작가들이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국 수석이 뭐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작가들이 대부분 여성 작가들이었는데 거기 서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물어봤더니 다리가 너무 길어요. 뭐 다리만 길겠습니까? 뭐 아이고.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하고 있냐니까 다리가 너무 길어요. 저는 엄청나게 분노하고요. 네. 얼굴로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패권주의, 외모 패권주의. 얼굴 패권주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진짜 그 이러다가 저 같은 외모 적폐 세력은 물러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얼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얼굴 민주주의라고. 네. 얼굴 자유주의. 얼굴 다중. 얼굴 다중. 오늘 그 멘트도 정말 좋으셨어요. 다중이요? 네, 아까 들었는데. 제가 지성과 식성을 겸비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도 좀 연결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게 뭐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고 21세기 어떤 큰 현상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도 그랬고, 그렇죠. 뭐 아시아에도 이제 몇 나라들 대만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 뭐 학생 운동이나 어떤 시민 운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 여러 가지 설명의 어떤 그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다중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설명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 현상 같은 건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과거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의 오큐파이 운동 같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도자 없이 그냥 모여서 토론하고 토론 시간이 언제까지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토론하고 근데 그런 까지 되는데 그다음 해결은 못 찾았잖아요. 해결책은. 제가 그 오키파이 운동이 한참일 때 가보시고 해도 뉴욕에서 그 오키파이 소위 이제 지도부 정도에 해당되는 딱히 이제 리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물적 토대가 그나마 있어야 되니까 창고 빌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후원 물품 보내면 쌓아놓을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창고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곧 없어지겠다 싶었던 생각이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시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절실함 저는 네.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위 이제 당시 그 경제 위기가 월스트리트 그 월가 또 금융자본들 뭐 이런 문제의식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하고 요게 이루어지면 일단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나라 그 촛불 시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선까지 이 크게 어떤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 뭐가 있을까 이제 굉장히 고민 중인데 아무튼 확실한 그렇죠. 인문학자시니까 또. 네, 좀 그래서 지금 한 출판사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만간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그 민중 혹은 다중 뭐 개념이 뭐가 됐든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진짜 평화 이런 건 없었잖아요. 1,700만 명 토탈 그렇게 모였는데 부상자 한 명 없이 연행자 한 명 없이 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또 헌정 질서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갑자기 무력으로 뒤집어 엎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례는 세계사에 없어요. 네, 헌정 질서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의결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결국 그 최종 판결까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외신들도 그 작년 말에도 그랬었죠. 독일 한 언론이 이제는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 이런 한번 저기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유사한 보도가 하나 나왔었죠. 이번엔 미국에서인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거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됐었죠. 전 세계의 민주주의 실천 방법을 보여준 한국 이렇게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지를 보여줬다. 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서구의 거센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척이나 절망적인 이 시기에 한국은 민중의 힘 그러니까 people power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민중의 힘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반갑게 상기시켜줬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구에서는 드라이하게 시니컬하게 말하는 걸 우리는 그중에 한 문장 따와가지고 칭찬해줬다고 좋아하던 시절이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렇죠. 2000년대였는데 저도 그래서 외신에 의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시니컬했거든요. 또 뭐 과장하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 트럼프로 대변되는 또 르펜으로 대변되는 또는 뭐 브렉시트로 대변되는 그 우파당의 거의 극우적인 움직임이 자국 내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 유럽에서는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수사가 아니라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책 번역했다는 것도 그 위기에 대한 어떤 타겟 이런 이제 관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를 그리고 이번에 그 프랑스에서도 대선이 있었잖아요. 기존 정당 사회당과 공화당이 몰락을 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우 세력이 그 점점 커지는 데 대해서 제대로 그 어떤 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데 대해서 실망감 그러면서 이 극우를 막아야 되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절실함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책이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극우를 막아야 되겠다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극우가 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극우가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절실함의 어떤 그 표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중도에서 아주 젊은 신예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90년대였나요? 지금 기억이 일본에서 사회당에서 이제 총리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오로지 그 자민당의 장기 집권은 막아야 된다라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나왔었고 오래 못 갔습니다. 잠깐 깜빡하고 더 지지율이 떨어지며 쟤들한테는 집권 기회를 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상만 남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새로 대통령 나오는데 막담을 퍼붓는 건 좀 미안하지만 사실 그 컨텐츠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대통령이 새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이거 되는구나 희망을 줬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줬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게 외신이 너무 많아서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인문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건 어떻게
어떤 모델이냐. 네. 이전에 없던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필요하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는 데 주목하기보다는 네. 이 전체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네. 그런 외신도 많고, 그런 외신 기자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인상적이었다고, 과정 전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다. 그럼 뭐가 달라질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몇 개의 키워드만 얘기를 하자면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50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 자율성 이거를 많이 얘기가 나와요. 미국 언론에서는 자율성. 그다음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화. 이제 한 가지 몇 가지 키워드만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외교 안보 전략 이런 데에서 이제 표시를 잘 해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각국별로, 예. 4대국 4대국도 그렇고 독일도 보내요. 독일이 4대국에 안 들어가서 독일이 보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 싹 훑어서, 네. 예. 각국의 반응이나, 짚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틱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